여러분, 호스텔 용도 변경 0%에 가깝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300만 원을 버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스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일반 주거 지역에서 호스텔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물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스텔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도로 조건과 접도 기준을 충족하는가? 세 번째, 대지 안의 공지가 적합한가? 네 번째, 전북 1조 사선 제한과 조망권 문제는 없는가? 다섯 번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기준을 준수하는가? 여섯 번째, 소방 관련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일곱 번째, 그 외에 놓치기 쉬운 행정 요건은 없는가? 이 모든 내용은 다가구 주택을 호스텔로 변경하는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호스텔이란 무엇인가? 건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나와 있는데요. 가,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나, 관광 숙박시설, 다, 다중 생활시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모텔, 호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 숙박시설은 우리가 흔히 요즘 매스컴에서 한참 이슈화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호스텔이 들어가 있고요. 생활 숙박시설하고 호스텔하고 구분짓기가 이것도 뭐 취사 기능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생활 숙박시설하고 호스텔하고 관광 숙박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용도가 생활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사 있죠? 화장실 별도 구분이 돼 있죠? 실이 다 구분이 돼 있죠? 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하지 아니한 걸 말한다. 2종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500제곱미터 이하는 고시원, 이상은 숙박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고시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관광 숙박시설 내에 호스텔,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기능법 시행령 제2조 호텔업의 종류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호스텔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텔업은 뭐냐? 여기 보면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는 업. 이게 호스텔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 이야기로 봐서는 어려워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모텔도 배낭여행이 이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걸 이용하죠. 유흥업소 많은 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텔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호텔. 펜션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참 애매모호해.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개별 관광객 혼자 여행한다는 뜻인데 혼자 위험하게 왜 여행을 해? 그리고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는 편의시설. 다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딱 구분돼 있나? 아무나 받아야지. 외국인만 받아? 내국인만 받아? 그냥 받아야지.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춰 이용하는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시설 갖출 건데 다 나와서 잼잼이 하나? 가위바위보에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떡볶이 시켜 먹어? 참 이 법이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애매모호해. 그러면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죠. 이렇게 둥글스럽게 하면 이 공무원도 힘들어합니다. 공무원도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를. 호스텔업을 했는데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공동으로 할 건지. 이렇게 되면 샤워장, 취사장 있으면 객실이 있고
샤워장, 취사장, 고시원처럼 구분을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나라 법은 힘듭니다. 공중위생업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이 있는데 이 숙박업을 내가 이걸 왜 띄웠냐면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해당이 돼야지 공중위생관리법.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활숙박시설하고 호스텔하고 쌤입니다. 여기 가번 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시설이나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이에요. 아까 호스텔이에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공중위생법 종류별 시설의 설비는 호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이나 거의 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나번에 보면 숙박업 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샤워실을 설치해야 되며 객실별로 욕실, 예를 들어 취사, 객실을 설치를 하거나 관광진흥법 호스텔업은 욕실과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취사도 할 수 있고 그 객실 안에 취사 욕실을 만들 수가 있고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상에 계속 나오는 게 다가구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객실과 그 취사 시설을 별다른 시설 추가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가구에서 호스텔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할 건데 소방이나 기타 등등을 하려고 하면 이 건물이 아작이 나요. 아작이라는 거는 천장 다 뜯고 뭐 공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별도로 할 수가 있다. 또는 욕실하고 취사를 별도할 수 있거나 시설을 같이 객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호스텔의 장점이고, 그러면 생활 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은 뭐냐? 3조의 생활 숙박시설 건축 기준이 있어요. 뭐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뭐 이런 건 있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별표 1 실내 건축 및 재료 별표 1 아까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생활 숙박시설 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최소한 프론트 데스크는 있어야 돼요. 로비도 있어야 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스텔은 도미토리 형식을 말하는 건데, 도미토리 형식은 라틴어로 잠자는 곳 또는 공동숙소, 보통 2층 침대가 설치되고 저렴한 가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미토리 형식이죠. 사실 호스텔은 이게 있어야 돼요. 개별 침대를 있다고 해서 개별 침대, 이게 호스텔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 외국인 있고, 그러니까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한국인들이 문화의 교류, 서로 여기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문화의 교류지. 뭐가 문화의 교류겠어요. 아니면 뭐 별도의 공간을 둬서 이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아니면 최소한 이런 도미토리 공간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는 공동 취사와 공동 욕실이, 공동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남녀가 구분되는 게 좋겠죠. 뭐 여자 도미토리실이 있다든가 남자 도미토리실이 있다든가, 이 형식으로 돼야 저는 진정한 호스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아까 호스텔은 두 가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동, 하나는 요겁니다. 원룸이나 공동주택의 형식, 공동축소, 취사, 샤워실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호스텔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변경이죠. 그러면 아까 이 도미토리는 뭐냐?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그러니까 고시원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가정집, 다가구나 뭐 다세대를 용도 변경을 해서 호스텔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접도 기준은 무엇인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등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없어요. 건축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3조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이 대지가 모든 게 적합해서 이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관광 숙박 시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 해당이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도로 조건과 접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상업 지역은 도로 조건과 접도 기준을 쭉 하는가? 아닙니다. 일반 주거 지역만 해당이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그리고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각 지방의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건 건축사들이 나중에 다 체크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그리고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호텔업은 대지가 8m 이상의 도로에 4m 연접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8m가 나와 있고 4m가 돼 있어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도로폭과 연접 조건이 있어요. 대지가 8m에 4m 인접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에서 자로 확인이 된 건데요. 하나는 13.5m, 하나는 뭐 11.3m, 11.3m, 이거는 4.5m네요. 그러니까 8m부터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0.4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가 가능한 도로냐? 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이 도로에 접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도로 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도로에 접하면 돼요. 그러면 이 도로에 접한 이 부지. 그러니까 이 8m에 바로 접한 대지만 해당이 되고, 이 가운데 있는 8m 이하의 도로는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가 여기서 아웃됩니다. 건물 중에 여기에 이 8m 도로에 연접한 건물만 용도 변경의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큰 도로나 대로변은 굳이 호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m 도로에도 내가 볼 때 임대가 잘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안쪽인데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입지 조건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홍대나 강남이나 이렇게 관광지에 이렇게 접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현동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했지만 큰 메리트는 찾지는 사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중요하고, 굳이 이렇게 도로가 8m에 4m 연접할 수 있는 거는 4m는 다 연접이 돼요. 이런 거 8m에서 50% 갈라지고 4m 연접해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대지가 아니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대수가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가능하고, 8m 여부만 아까 선택을 하면 여기서 50%가 걸러집니다. 세 번째, 대지 안의 공지는 적합한가? 대지 안의 공지가 적합한가? 대지 안의 공지, 즉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이다.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도로 경계선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대지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옆에. 그러면 이거 인접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건축선. 도로와 내 대지의 경계선은 건축선, 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은 인접대지 경계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선, 자, 서울시 조례인데요. 건축선은 숙박시설이 있네요. 일반 숙박시설 제외하니까 관광 숙박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3m, 그 이하는 없어요. 기타도 없네. 그러면 건물이 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축선에 큰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면 3m 이하는 해당이 없어요.
붙어 있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뛰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에서 뛰어야 할 거리는 여기 숙박시설이 있네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1.5m, 1000제곱미터 미만은 1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 건물과 인접대지 간의 거리는 1m를 확보해야 됩니다. 1m. 도심에서 1m를 확보된 건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뛰어야 할 거리를 건물을 찾는 게 인접대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40% 여기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체크하면 90% 탈락이에요. 90%. 여기서 거의 탈락이에요. 탈락. 거의 없어. 왜 없는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 있고요. 1960년 시행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242조 경계선의 건축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된다. 60년, 25년 내용이 같아요. 무조건 0.5m 이상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지안의 공지. 그러면 건축선은 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3m 이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띄워야 되고 이하는 붙어 있어도 돼요. 이제 여기는 이해하셨죠? 자, 문제는 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미터를 띄워서 건물을 졌어요. 반미터. 근데 1000제곱미터 아까 뭐예요? 이하는 1m, 이상은 1.5m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건물이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주차장이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업자들은 최대한 어디 딴 건물 봐요. 현재 그 다가구나 점포주택 보면 여기 다 50cm 정도 떨어져 있어. 50cm. 그러면 나는 1m를 이격을 하래. 이렇게 이 부분 어떻게 철거를 해야 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도 40%가 또 추가로 탈락이에요. 탈락. 그럼 아까 도로 50 플러스 40% 여기 두 가지 조건만 체크해도 90%가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이게 찾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건폐 용적률 최대치를 지금도 찾으려고 하고 그 당시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런 건물과 이런 대지에 있는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이 두 가지 체크에서도 90%가 탈락입니다. 탈락.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민법상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냥 건물 크게 확대했어요. 우리가 50cm 이렇게 확대를 했죠. 그죠? 50cm. 자, 이렇게 전놨어. 8m 조건에 4m 연결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케이. 자, 대지안의 공지. 50cm야. 확인해 보니까. 근데 1m를 확보하래. 1m.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미만은 1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만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를.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철거를. 그러면 여기 사진을 볼게요. 자, 보통 50cm 이격을 했을 거예요. 50cm이거나 또 50cm 이렇게 1m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1m. 그럼 어떻게 여기를 철거. 자,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안의 공지와 도로 조건 두 가지에서 90% 탈락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무사히 됐어. 내가 가진 건물과 땅이 이 두 가지는 다 충족해. 좀 땅이 넓어서 이웃거리나 이런 게 충분해. 네 번째, 정부 1조 사선 제한과 조망권은 가능한가? 정부 1조 사선 제한과 조망권이 가능한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아까 저 위에서 공부했죠? 이걸 하라네. 이게 뭐냐면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그건 또 조망이 뭐야? 자, 정부 1조를 먼저 볼게요. 정부 1조가 이제 아마 전에 있는 건물은 뭐 9m 높이에서 1분의 1로 이렇게 돼 있고 현행법은 10m 그냥 올라가서 2분의 1로 변경은 2023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건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이요. 그러면 정부 1조에 이 사진을 왜 뒀냐? 이 정부 1조의 2분의 1 뒷집에 1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렇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못 가요. 이 법이 생긴 건데 이 다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락이 아니라 확장을. 이 부분 불법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이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망권이 무언가 있어요. 조망권. 확보학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건축물, 관광
관광 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을 전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연결된 대지의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 인접대지에서. 야, 1m 이격했고 도로 조건 다 맞았어. 근데 창문이 나 있는 방향, 쉽게 말하면 창문이 나 있는 방향으로 2분의 1이 이렇게 2분의 1만큼면 건물이 또 이만큼이 철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철거. 예외 조건이 있네. 창문이 공원, 도로, 공지, 하천에 접해 있을 경우는 반대선에서 2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완화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 건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 조건 8m에 4m 연적, 대지 안의 공지 1m 확보, 그 다음에 정부 일조에 크게 문제 없고 조망권이 가능한 땅이 8m 도로에 창문이 다 나 있어. 이 건물은. 너무 좋아.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90% 걸러졌다고 그래서 도로에서 50, 인접대지에서 공지가 4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이 세 가지에서 99.9%가 탈락. 이래도 일반 주거 지역에서 다가구를 호텔로 용도 변경이 쉬울까요? 여기도 통과했어. 운 좋게. 또 있습니다. 1m 이격했고, 1m 이격했고, 1m 이격했고, 8m, 4m 건 다 맞았고. 자, 아까 이거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창문이 인접대지예요.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돼 있어. 대지가. 자, 여기도 1m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이 운 좋게 여기 있다. 이쪽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창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만 반드시 온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건물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경우고 최소한 8m 도로에 접해 있고 이 대지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기 때문에 조망권은 가능하다. 단 여기 창문이 있다. 다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돼. 막으면 조망권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또 문제냐? 채광이 없어. 채광이 법적으로 채광과 환기가 있어요. 그 조건에 또 충족하지가 무창 건물이 되는 거예요. 무창 건물. 백화점처럼 쇼핑만 해야지. 쇼핑을 해야 되겠는데 무창 건축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쇼핑합니까? 조망을 하러 왔는데 관광지인데 최소한 남의 건물을 보더라도 벽을 볼 수는 없잖아요. 벽을. 자,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게. 여러분도 힘들게 이 땅을 찾았어. 몇 개월 경미도 뒤져보고 다 뒤져보고 여기까지 왔어. 5번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기준에 적합하는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기준에 적합하는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8m 도로 4m 연적. 2번째, 대지 안의 공지. 3번째, 정부 일조권, 조망권. 다 통과가 됐어요. 용도 변경만 하면 되겠네? 했는데 학교 환경정화구역 기준에 적합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학교 환경정화구역 기준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보호구역은 뭐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자, 볼까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근거해서 절대 있고 상대가 있고 호텔, 여관, 연숙이 여기 있네요. 우리는 여기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금지, 상대에서는 오케이. 유치원, 대학에서도 X, OK. 자, 그러면 상대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환경정보 웹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내 번지를 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학교를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학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건 학교 형태예요. 이거 학교. 딱 보니까 출입문이 3개야. 3개. 그래서 여기 하나가 절대. 이 안에는 숙박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계선에서 200m인 이 부분은 상대 정화구역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육청 심의를 거쳐야 돼. 교육청 심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운 좋게 여기에 숙박업소가 조금 있어. 이렇게 이 근저리에 있어.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아예 없어. 그러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넣어볼 수는 있죠.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환경정보 앱에서 어떻게 체크하는지 설명 이제 드릴게요. 다음 거 보고. 자, 보겠습니다. 주소에 내 원하는 대지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교육환경정보 앱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나와. 그렇죠? 나오죠? 이 초등학교가 여기가 있고 내 대지는 여기야. 필지 하나 차이로 여기는 상대정화구역이 아닌데 여기는 상대정화구역에 들어가네요. 한 필지 차이예요. 아쉽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사를 직접 나와서 이거를 검토하고 이게 해제를 해줄 건지 불허를 할 건지 교육청에서 판단을 내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정화구역 도로 조건도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 됐어. 교육 심의도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하면 되겠네. 6번째, 소방 관련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가? 아닙니다. 소방이 있어요, 소방. 소방하고 장애인법은 최신법을 해야 돼요. 옛날에 건물이 있어도 적용이 됐어도 최신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은 한마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방이 뭐다? 특정 소방 대상물. 생활형 숙박시설 있고 일반 숙박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소화설비를 해야 돼요. 소화설비. 연면적 33제곱미터 당연히 이상이겠죠. 두 번째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세 번째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이상이면 그냥 스프링클러. 이해하셨죠? 경보설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숙박시설의 모든 층.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피난구조 설비를 해야 됩니다. 피난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모든 층에 해야 됩니다.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피난유도등, 폭로유도등, 유도표지를 해야 되고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통과됐어. 용도 변경해서 다가구를 그대로 숙박시설을 할 줄 알았는데 소방시설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보세요. 소화설비 그냥 소화기 설치하면 돼요. 그냥 놓으면 되죠. 소화기. 문제는 간이 스프링클러 해야 됩니다. 간이 스프링. 천정 아작 납니다. 천정 아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보설비는 어떻게 해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것도 벽체 아작, 천정 아작, 시각정보기 세트입니다. 피난구조설비 이것도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면 벽체 아작, 천정 아작입니다. 자, 용도 변경이 쉬울까요? 그냥?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다 돈입니다. 특히 자동화재 할 때는 감리비까지 생각하셔야 돼. 몇 천, 몇 억 될 수 있어요. 나는 1억 들여서 숙박시설을 했다. 이런 비용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인수하는 비용이 1억이면 이런 비용들이 꽤 됩니다. 나 10억짜리 인수했다. 나 영끌 모아서 했어.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것들이 과연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소화설비들, 보일러실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간이 스프링클러 뭐냐? 간이 스프링클러 관련된 기구들이고요. 경보설비 뭐냐? 경보설비 시각경보기, 감지기, 수신기 이런 것들이 발신기 세트 이런 것들이 경보설비입니다. 피난구조설비 3층 이상일 때는 왕관기 등 면적에 따라 유도 등 해야 되는 거고요. 휴대용 조명도 꽤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통과됐어. 이건 또 뭐야 또 이거. 뭐가 또 나왔어. 자, 잘 보세요.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접대지에 접하는 외벽의 창호가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인 경우에는 방화 유리 창호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이잖아요. 자, 1.5m 이겨. 근데 아까 우리는 3,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대지 안의 공지가 1m였어요. 그죠? 1m까지는 내가 어떻게 건물 찾았는데 무슨 1.5m에 이겨가지 않으면 방화 유리 창호를 하라고 그러네. 아까 뭐였어요? 이 3면의 유리에 해당되는 거는 다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창호가 있다고 하면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에서 조망권이 있었죠. 조망권
조망권에 창문에 조망권 뭐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망권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사항이 있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뭐 간이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아까 배웠죠? 그러면 일반 창이 있고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 방화 유리 창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법은 뭐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3번은 안 해도 돼요.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층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을. 근데 뭐야, 아까 간이 스프링클러는 전층을 하라고 돼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7번째 놓치기 쉬운 행정 요건은 무엇인가? 주차장과 정화조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서울시 주차장 조례를 한번 볼까요? 숙박시설 134제곱미터당 한 대. 이 근생하고 같네요. 상당히 완화예요, 완화. 이러면 대부분 다가구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시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면적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정화조 용량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느냐, 정화조 용량으로 가느냐 산출 방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체크 사항이긴 하지만 엄청난 체크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정화조 있는 데는 뭐 정화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늘리는 부분이 체크를 해야 되고 건물 내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하수 과나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아마 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 있을 경우는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있는데 소방법과 장애인법은 현행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장애인법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숙박시설 있죠? 자, 숙박시설에 관광 숙박시설 중에 호스텔이 있습니다. 자,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은 이렇게 권장도 좀 있네요. 하지만 되게 많아요. 의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다음에 주출입구 높이, 단차 제거, 그 다음에 출입구 문, 호흡 확보, 복북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과 계단 및 승강기가 의무가 돼야 되고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기, 소변기가 있어야 되고 세면기, 권장, 욕실, 권장. 근데 이게 뭐 사실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의무라고 보시면 되지. 근데 하나 또 딱 떨어져 있네요. 객실과 침실, 권장. 객실과 침실이 없으면 어떡해. 다 권장까지 해야 되고 특히 이 부분 1층까지의 레벨 차이가 있다면 건로는 램프가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도 이것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문제될 건 없고요. 뭐 경사로에 뭐 15분의 1을 해야 된다. 완화 조건 뭐 8분의 1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문 건축사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여기까지 다 지나서 내 땅은 이제 완벽해.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놓치기 쉬운 행정요건 각종 심의입니다. 첫 번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상대 정화구역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처리기간 15일입니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뭐 도장, 서명, 날인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온라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모르면 직접 해당 교육청 가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실사 나와서 판단을 할 거예요. 위원회 쪽에서. 이걸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이걸 첫 번째를 해야 되는지 이 두 번째 나와 있어요. 관광 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쭉 읽어보면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사업계획서도 있고 쪽이 있는데 문제는 관광진흥법 13조 조건 아까 뭐예요? 도로 조건 그 다음에 조망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법에 맞게 했는지 그 조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8번에 시설 해제 신청 결과 통보서 요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여기에서 불허가 나오면 아무리 내가 위에 조건들이 맞는 건물일지라도 이 부분에서 불허가 내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호스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 대안이 있다고는 상관이 없는데 호스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건물 매입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불허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통과됐다고 또 여기는 가볍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불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게 심의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해제 신청 결과 통보서를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용도 변경을 이제 해당 그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용도 변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어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주거, 다가구 영업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 자, 써있죠. 1에서 19번. 위로 올라갈수록 허가예요. 내려올수록 신고. 그래서 우리는 허가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허가로. 이건 신축이 아닌데 뭔 허가예요. 하지만 용도 변경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같은 종일 때는 표시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허가로 채용토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조그만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선도 허가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축사가 잘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뭐 하라고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봐서 해제를 먼저 받아라.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라. 두 가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해라. 우리는 허가입니다. 허가에서 처음부터 접수해서 허가 필증하고요. 건축 소방 관련 전기 이런 도서가 꾸려져야 됩니다. 여기에 뭐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스프링쿨러, 도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탐시설 할 경우는 감리까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필증이 나오면 착공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게 이제 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좀 특이사항 있죠? 로비 안내 데스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맞춰야 되고요. 방화, 소방창 등 체크해야 되고요. 전기, 소방, 방염, 이건 도배입니다. 도배. 도배도 방염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도서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용승인 접수해서 사용승인 이유가 뭐냐? 사업등록증 신청해야 되고 공사 전에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제 부가세 환급도 받고 하죠. 관광 사업 등록증 신청합니다. 위생교육이 있어야 되고 전기 안전 점검 받아야 되고 각종 필증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참 길죠?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땅을 매입해야 되고 단계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 조건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만권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99.9%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 통과됐어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신라형 어렵죠.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에서 호스텔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뭐 시골이나 어디 읍면도나 이런 데는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데는 관광지야 돼요. 개인적으로 서울하고 부산, 특히 서울은 홍대 근처, 강남 근처, 종로 근처가 적합한 것 같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과연 그게 메리트가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수원 화성에 호스텔을 했어. 굳이 왜 호스텔을 해요? 외도민도 있고 한옥펜션도 있고 모텔도 많고 호텔도 많은데 굳이 뭐 지방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계속 나오는 호텔로 용도 변경을 하면 뭐 대박처럼 나오는데 과연 그게 정답인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호스텔을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X 끝. 호텔을 왜 그 돈이면 딴 거 하고 말.